자바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 타입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값 타입과 참조 타입. 값 타입은 변수 위치에 값 자체를 유지하는 타입이고요. 참조 타입은 변수 위치에 값이 저장된 위치 정보를 유지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종류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자바에서는 값 타입이라는 것은 변수의 값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고, 참조 타입은 값 자체의 그 변수 자체의 값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값을 조작할 수 있는 다른 정보를 유지해요. 이게 이제 주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존의 이제 C++ 생각하면 이제 참조 타입을 포인터 타입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C의 포인터 타입하고는 또 많이 달라요. 다르고 우리가 이제 C++에서는 뭐 이렇게 원시 타입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원시 타입도 포인터 타입이 있고, 뭐 그렇죠. 그리고 뭐 C++에서는 또 이렇게 레퍼런스 타입도 있죠. 그래서 되게 복잡하고, 또 이런 타입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들도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문법이 상당히 복잡해요. 그런데 자바에서는 딱 두 종류만 있어요. 값 타입, 참조 타입. 그리고 이 값 타입은 또 모든 것을 값 타입으로 처리할 수 없고, 뭐만 값 타입을 처리할 수 있냐면 8가지 원시 타입만 값 타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시 타입들은 참조 타입으로 접근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자바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정수를 주소를 이용해서 접근한다.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8가지 원시 타입이 있는데, 이 원시 타입은 오로지 값 타입으로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8가지 원시 타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데이터들은 자바에서는 참조 타입을 처리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 참조 타입들은 객체 타입이 돼요. 객체지향에서 객체 타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를 생성하게 되면 강아지 자체가 이 변수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는 따로 있고 이 강아지를 가리키는 고양이처럼 됐는데, 이 고양이를 가리키는 뭐 어쨌든 얘를 가리키는 리모컨만 이 변수에 유지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얘 자체는 이 컵에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자바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문법적으로나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편리해요. 단순하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아요. 이렇게 C++처럼 이 데이터는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주소로 처리해야 되구나, 참조 변수로 처리해야 되구나, 막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원시 타입이다? 그럼 무조건적으로 값 타입으로 처리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값 타입이 아닌 객체들은 다 무조건 참조 타입으로 처리해야 돼요. 심지어 자바에서는 배열, 열거형 상수도 모두 객체입니다. 객체로 모델링해요. 배열도 객체로 모델링해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강아지나 정수 10개짜리 배열이나 객체예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바에서는 딱 두 종류의 타입만 존재한다. 그리고 원시 타입 개념으로 나누게 되면 자바에서는 이 원시 타입을 어떻게만 처리할 수 있어요? 값 타입으로만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참조 타입으로 처리해야 되겠고, 객체로 처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바의 원시 타입은 이제 노트 6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여기서 간단히 특징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은, 자바에는 총 키보드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8개의 원시 타입이 있습니다. 이들 원시 타입은 다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값 타입으로만 처리할 수 있어요. 절대 주소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8개 중에 4개는 정수 타입이에요. 2개는 부동소수이고, 그리고 문자, 불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각 크기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이 크기는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CNC++하고 다르죠. 그렇죠? CNC++에서는 이 크기는 보통 정의하지 않아요. 최소 몇 바이트 이상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건 요즘에 정의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바이트여야 된다라는 건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컴파일러를 만든 사람이 그 컴파일러가 동작해야 되는 컴퓨팅 환경에 가장 적합한 크기를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C++는 이 크기가 표준에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자바에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바에선 왜 표준으로 정의되어 있을까요? 자바는 워라라고 했죠. Write once, run anywhere.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은 JVM이 있는 곳에서 어디서든지 동작할 수 있고 그 동작을 했을 때 그 결과는 동일해야 됩니다. 그 동일한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원시 타입의 크기는 똑같아야 돼요. 어디서는 손목시계에서는 오버플로우가 일어나고 또 PC에서는 오버플로우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 크기가 명확하게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의 특징,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여기 캐릭터가 이제 꽤 됐지만 그래도 C가 만들었던 1970년대가 아니라 얘는 이제 90년대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90년대에 만들어지면서 ASCII가 기본이 아니라 뭐가 기본이 되냐면 유니코드를 기본 문자 코딩으로 인코딩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자바의 캐릭터는 기본이 2바이트예요. 고점. ASCII가 기본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다 정수 타입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C에서는 unsigned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자바는 이 unsigned라는 것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수는 그 음수 양수를 모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타입으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양수만 나타내도록 해서 그 범위를 2배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늘리지 마시고 더 큰 타입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더 이 자바 원시 타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그 노트 6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이제 그 5장까지 프로그래밍 하는데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8가지 원시 타입 말고 이번 챕터의 핵심인 객체들은 뭘로 처리해요? 참조 타입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자바의 참조 타입에 대해서 그리고 객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변수 얘기가 나오니까 변수와 관련해서 가시 영역과 수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변수를 올바르게 사용하려면은 이 변수의 가시 영역과 수명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지역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 변수 A는 여기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변수 A는 요 함수 내에서만 쓸 수 있죠. 선언된 이후 이 함수의 끝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를 선언하고 그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을 가시 영역이라 그러고, 이 변수는 언제 메모리에 할당돼서 사용할 수 있냐면 이 함수가 호출됐을 때 공간을 차지하겠죠. 그리고 이 함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차지했던 공간을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그 변수의 수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바의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변수들이 있냐면 지역 변수가 있고요.
4개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4개 변수와 지역 변수는 뭐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함수에 소속된 변수예요. 그 다음에 멤버 변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멤버 변수는 클래스에 소속된 거예요. 클래스에 소속된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두 종류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C++와 달리 뭐가 없어요? 전역 변수라는 게 없습니다. 자바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지역 변수의 가시 영역은 어떻게 되냐면 블럭, 수명은 함수의 수명하고 똑같고 프로그래머가 자바에서는 반드시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 초기화하지 않고 쓰면은 문법 오류가 돼요. 그리고 가시 영역이 블럭이라고 하는 것은 void foo가 있어서 뭐 if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다 보면 여기에 뭐 int 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이 x는 어디서만 쓸 수 있어요? 요 블럭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 중괄호로 만들어지는 그 영역을 프로그래밍에서는 블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블럭에 선언된 함수는 그 블럭 안에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언제? 선언된 이유, 그 블럭에 선언된 이유, 그 블럭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x가 요 if문 내에 선언되어 있으면 그 밖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멤버 변수는 클래스 뭐 이렇게 돼서 여기 int x가 있으면 void foo, 뭐 void bar 여러 개의 메소드들이 있을 수 있죠. 한 클래스 안에. 그러면 이 x라는 멤버 변수는 여기서도 쓸 수 있고 여기서도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시 영역은 클래스 영역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클래스의 멤버 변수는 그 클래스 안에서는 전역 변수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시 영역 측면에서는. 그리고 수명은 객체의 수명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객체가 강아지면 여기에 name이 있으면 요 강아지의 이름은 이 강아지를 예를 들어서 D new dog 해서 강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강아지가 만들어져서 소멸될 때까지 이 강아지는 name이라는 변수를 유지할 것이고, 이 name이라는 변수는 계속 유지되다가 강아지가 그 만들어진 객체가 소멸되면, 더 이상 쓸모없어서 버려지게 되면 그 갖고 있던 공간도 반납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없어지는 것이 되니까 수명은 객체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멤버 변수는 자동 초기화는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동 초기화에 의존하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동 초기화 값이 보통 0에 해당되는데 0으로 이 변수가 멤버 변수가 초기화 돼야 한다 하더라도 equal 0이라고 명백하게 써주는 것이 문서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명은 그렇다 쳐도 가시 영역들은 중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좀 설명드리면 C++는 좀 더 중첩에 대해서 너그럽습니다. 근데 자바는 강건성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중첩을 거의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A라는 멤버 변수가 있고 여기에 B라는 멤버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다 하나 밑에다 하나 이렇게 클래스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A의 가시 영역이 여기서부터 여기이고 B의 가시 영역은 이 전체라는 거, 즉 멤버 변수를 클래스 내 어디서 선언을 했든지 상관없이 클래스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보여드린다 해서 뭐 멤버 변수 여기다도 하고 여기다도 하고 중간에도 하고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 멤버 변수들은 클래스 가시 영역을 가진다. 여기서도 쓸 수 있고 여기서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A 입장에서 봅시다. 그럼 A의 가시 영역은 요 전체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A라는 멤버 변수, 그러니까 지역 변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지역 변수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죠. 그러면 이 전체와
여기가 뭐예요? 중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유일하게 허용하는, 유일하게 가시 영역의 중첩을,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의 변수가 가시 영역을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멤버 변수와 지역 변수입니다. 또 매개 변수. 그래서 여기 보면 요 A는 매개 변수인데 여기까지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중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첩은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바에서 유일하게 허용하는 그런 중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첩된 것을 허용했을 때는 반드시 또 뭘 제공하냐면은 보통 그것을 해소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해소한다는 것이, 자, 여기서 A를 썼으면 이 A는 멤버 변수 A일까요? 지역 변수 A일까요? 중첩이 되어 있어요. 얘의 영역은 여기, 얘의 영역은 여기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A는 뭘 우선하냐면 더 작은 영역 거, 현재 영역에 선언되어 있는 그 변수를 우선합니다. 그래서 요 A는 지역 변수 A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A도 요 매개 변수를 더 우선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첩이 됐을 때 자바에서는 뭐만 허용을 해요? 지역 변수와 멤버 변수의 중첩은 허용을 합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중첩된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뭘 우선해요? 그 영역에, 그 작은 영역에, 현재 영역에 선언된 변수를 우선합니다. 그러면 보통 언어에서 이렇게 중첩을 허용했을 경우에는 여기서도 얘를 접근할 수 있는, 얘 말고 지역 변수 A 말고 얘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거는 좀 3장과 설명드릴 내용이자 미리 설명드리면 this라는 키워드를 써서 this.a라고 쓰면 요 A는 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C가 있는데 요 C가 있어요. 그럼 요 C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럼 요것도 지역 변수, 요것도 지역 변수인데 중첩이 됩니다. 그럼 허용돼요? 안 돼요? 자바에서는 절대 지역 변수의 중첩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뭐만 허용해요? 멤버 변수와 지역 변수, 매개 변수의 중첩만 허용을 해요. 그래서 얘는 에러가 되겠고, 근데 여기 X도 있고 X가 있는데 요 X의 범위랑 요 X의 범위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시 영역이 중첩되어 있지 않으면은 한 함수 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이름의 그 지역 변수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첩이 안 되면은 그 원래 썼던 이름을 다시 또 쓰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가 여기서 X 쓰고 여기서 X 쓰면 어떤 X인지 혼란스럽지 않고 모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시 영역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드렸습니다. 자바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변수 선언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는데요. 그 자바에서도 이제 C++ 공부해 보신 분은 C++에는 이 오토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도 자바 10부터 이 바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지역 변수를 선언할 때 실제 타입 대신에 바를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int age가 아니라 bar age라고 해도 얘는 int age하고 equal 20 한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역 타입 유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할 때 타입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수를 선언과 초기화하면서 이 초기 값을 통해서 어떤 타입이 돼야 되는지, 이 변수의 타입이 어떤 타입이 돼야 되는지 컴파일러한테 맡기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네가 알아서 타입을 정해서 써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ar age 20 하면은 이거는 int age equal 20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bar student equal new student 하면은 이 bar는 student 타입이 되겠습니다. 학생 객체니까 학생 객체가 돼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bar는 키워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bar equal 마이너스 1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는 쓰지 마세요. bar는 키워드가 아니지만 키워드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약간 새끼로 빠져서 요거 설명드리면 새 문법을 도입할 때 새 키워드를 도입하는 경우가 있고 기존 키워드를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새 키워드 도입하는 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존 코드와 호환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bar라는 식별자를 기존에 자바 10 전에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bar라는 이름의 어떤 식별자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bar을 다른 걸로 착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문법을 도입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새 키워드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키워드를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도 만약 그것이 키워드였으면 엉뚱한 데선 사용을 안 하겠죠. 그쵸?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새로운 문법을 도입하더라도 기존 새 키워드 도입하지 않고 기존 키워드를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기존 키워드를 재활용하다 보면은 그 키워드가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새 키워드 도입하게 되겠고 자바처럼 조금 더 호환성을 위해서 도입했지만 키워드로 지정하지 않고 그냥 컴파일러에서 키워드 같이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bar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데 요런 경우에 굳이 bar을 써서 얻어지는 이득이 별로 없습니다. 그쵸? bar을 쓰나 int age equal 20을 쓰나 뭐 타이핑 하는데 뭐 어려운 것도 없고요.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student를 쓰나 또 bar을 쓰나 크게 뭐 타이핑 하는데 개수의 차이는 좀 있지만 그렇게 크게 불편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 말고 나중에 가면 이렇게 다른 데서는 훨씬 더 그냥 우리가 타입을 쓰는 것보다 bar을 씀으로 해서 확장하거나 코드를 수정할 때 더 간결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복잡한 자바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타입이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어진 그런 타입 대신에 bar를 쓰면은 간결성에서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가독성도 향상될 수 있다는데 그거는 좀 약간 갸우뚱합니다. 시즌 쓰는 게 읽을 때는 더 확실하겠죠. bar를 쓰면은 또 내가 이쪽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얘가 그 타입이구나 나름대로 컴파일러가 돼서 유출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쓰면 또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다 bar를 쓰면 이 타입이 틀릴 리는 없어요. 잘못될 일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 개발자가 조금 뭐랄까 아주 우수한 개발자가 아니면은 타입 자체를 잘못할 수도 있어요.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닌데 정확한 타입 대신에 잘못된 타입을 여기다가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bar를 쓰면은 더 컴파일러가 더 똑똑할 수 있으니까 더 정확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bar를 쓸 때 몇 가지 제한적인 상황이 있는데 null로 이 bar는 어떻게 유추해요? 요 초기 값을 가지고 유추해요. 그렇기 때문에 null을 줄 수는 없습니다.
널은 참조 타입이 아무것도 안 가리킨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student s 이퀄도 널 될 수 있고 또 뭐 the d 이퀄 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널을 가지고는 타입 유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합 선언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바 a 이퀄 b, b 이퀄 o 이렇게 되면 둘 다 인트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복합 선언을 아예 못하게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뭘로 해석해야 될까요? A는 10, B는 2.5. 그런데 바로 했으니까 복합 선언이니까 실제 A도 B도 하나의 타입으로 유추해야 되죠. 그러면 더블로 유추하는 게 맞아요. 인트로 유추하는 게 맞아요. 자바 입장에서는 되게 이거는 오류될 소지가 많은 거예요. 타입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게 한 자바 입장에서는 이거는 허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는 복합선언은 안 됩니다. 하나만 선언할 수 있고 명확한 초기값을 제시해야 되겠고 그래야지만 그 초기값을 바탕으로 유추할 수 있고요. 그 유추는 컴파일 시간에 유추합니다. 실행 시간에 유추하는 것이 아니라 컴파일 시간에 유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좀 더 복잡한 내용을 배우고 나서 설명드리겠지만 바는 컴파일 시간 유추다. 그 점을 꼭 좀 기억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중점적으로 설명드려야 될 객체 참조 변수 이쪽으로 이제 이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바는 값 타입, 참조 타입 두 종류만 존재하고 모든 원시 타입은 값 타입만 처리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다 객체들은 배열, 열거형 포함해서 다 참조 타입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객체들을 이제 생성을 해서 변수에 유지해야 되겠죠. 그럼 먼저 그 객체 참조 변수라는 걸 좀 설명드리기 전에 객체의 생성과 관련된 문법을 약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객체의 생성은 new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요. 그리고 new는 생성자 호출을 p 연산자로 받습니다. 즉 new는 반항 연산자예요. p 연산자가 몇 개? 한 개예요. p 연산자가 한 개입니다. 그리고 뭐가 와요? 생성자 호출이라는 게 와요. 그럼 생성자는 뭐냐? 클래스의 메소드 중에 객체 메소드 중에 특수한 메소드로 객체를 생성할 때 객체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특수한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이 특수한 메소드의 이름은 뭐하고 같아요? 클래스 이름하고 같습니다. 클래스 이름하고 같다. 그래서 new rectangle. 그러면 이 클래스의 이름은 뭐가 되겠어요? rectangle이 됩니다. 요 new car 하면 요 클래스가 생성되는 객체의 클래스 이름은 car예요. new dog 하면 이 덕의 이 만들어진 객체의 클래스 이름은 dog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클래스를 정의할 때 생성자를 하나만 만들지 않고 편리하게 객체들을 내가 다양한 형태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개의 생성자들을 보통 제공해 줍니다. 여기처럼 이름만 주거나 이름과 종, 강아지 종을 줘서 객체를 생성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 응용에서 필요한 형태대로 주로 어떻게 생성하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도 생성하고 저렇게도 생성하는구나. 그러면 둘 다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생성자들을 만들어서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new 연산자를 이용하는 방법만 있냐? 그렇지 않고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new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되게 예외적인 경우인데 new를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열.
문자열 경우에 이렇게 new를 안 쓰고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문자열도 new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쓰는 것과 이렇게 쓰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문자열은 new를 쓰지 않고 이렇게 씁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최적화, 목적이 최적화입니다. 좀 더 효과적으로 문자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건 예외적인 방법이니까 조금 스킵하고, 그 다음에 이제 new를 쓰지 않고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를 제공해 주는데 그 메소드를 사용하는 경우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create striker 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플레이어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문자는 뭐예요? 클래스겠죠.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메소드 이름을 불러서 객체를 생성하는 거예요. 객체를 생성해야 되는데 어떤 객체를 생성하고 또 생성해야 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클래스를 그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그냥 일반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부르는 거는 일반 함수다.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부르는 함수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new를 이용하지 않고 함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 가독성이 향상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예. 가독성이 향상될 수 있다. 왜? 생성자의 이름은 뭐랑 같아야 돼요? 클래스 이름하고 같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플레이어라고 하는 축구 선수를 모델링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뭐 공격수를 만든다, 뭐 수비수를 만든다, 미드필더를 만든다, 골키퍼를 만들 때 그냥 new player 하는 것보다 create striker, create goalkeeper, create midfield, create defender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가독성이 좋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이렇게 만들면 이 함수 안에 다양한 내용들을 복잡한 어떤 생성 과정을 추상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new를 이용해서 부르는 건 간단하게 인자들만 여기다가 제공을 하는 거죠. 근데 객체를 생성할 때 그냥 new를 이용해 생성을 하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뭐 해야지만 우리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객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복잡한 과정을 매번 객체가 생성할 때마다 프로그래머가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수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추상화를 해줄 수 있다. 복잡한 과정을. 단순하게 생성자만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 때 그 과정을 추상화해 줄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번 이 안에서 new를 하지 않고 옛날에 만들었던 객체들을 모아다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성되는 객체 수를 제한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을 볼 텐데, 이 경우에는 10이라고 되는 10에 해당되는 정수에 해당되는 객체인데 매번 만들지 않고 미리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를 늘 줘요. 그래서 이제 매번 new 하지 않고 만들어 놓은 것들을 풀로 객체들을 쌈더미 같이 필요한 만큼 미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용자들이 요구할 때마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늘 모든 사용자가 똑같은 객체를 공유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3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법으로 클론 메소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론은 뭐냐면 객체를 복제하는 거고요. C++에 비교하면 복사 생성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자바에서는 이 복사 생성자라는 걸 이용하지 않고 클론이라고 하는 특별한 메소드를 이용해서 객체를 복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객체를 복제한다는 것은 원래 어떤 객체를 막 사용하고 있는데 새로운 객체가 필요했어요. 근데 이 객체는 이미 사용 중인 객체와 상태가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되는데 이제 한두 개만 바꿔야 돼. 그러면 이 객체 상태를 다 갖고 와서 일일이 다 생성자에 넣어줘가지고 객체를 생성하기에는 번거롭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복제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학교 교수님들을 쫙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김상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김상진을 복제를 해서 이재엽 교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뭐 그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복제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자바에서는 복사 생성자는 걸 안 쓰고 클론이라는 특별한 메소드를 만들어 사용하냐? 좀 복잡한 얘기고 중요한 얘기인데 그거는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바에 생성하는데 우선은 이 챕터에서는 주로 뉴를 이용해서 생성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뉴는 단항 연산자고 그 P 연산자로 뭐가 와요? 생성자가 온다. 생성자는 클래스에 있는 특수한 메소드인데 그것의 이름이 뭐랑 같아요? 그 클래스 이름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객체를 생성한 이유는 객체 메소드 호출에 뭔가 유효한 일을 하기 위한 거죠. 보통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사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같은 종류의 객체를 여러 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즉, 객체라는 것은 식별자라는 것이 필요하죠. 이 식별자는 좀 약간 아까 그 프로그래밍에서 여러분들 이름을 지어주는 거 그것도 식별자라고 하는데 또 객체 3대 요소 하면 거기에 또 식별자가 있죠. 그래서 제가 뭐 같은 용어로 자꾸 쓰니까 좀 혼동될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데서 문맥에서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객체는 이제 식별자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뭐예요? 변수이고요. 이 변수는 자바에서는 늘 뭐만 값 타입으로 써요? 8개의 원시 타입만 값 타입으로 씁니다. 8개의 원시 타입만 값 타입으로 쓰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객체예요. 그럼 이 객체는 어떻게 쓰냐? 여기에 리모컨만 있는 거예요. 리모컨만 있고 실제 객체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리켜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객체 변수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객체 참조 변수가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객체를 만들게 되면 new 해서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객체가 만들어지겠고 이 객체가 이 변수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뭐만 유지돼요? 리모컨만 이 변수에 유지된다. 이 리모컨을 이제 다른 걸로 비유하면 주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객체 참조 변수는 초기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객체 참조 변수가 같은 객체를 가리킬 수 있죠. 그래서 리모컨은 2개인데 이렇게 얘도 이 고양이를 가리키고 얘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모든 객체들은 어떻게든 뭐 아주 특이하게는 이제 이런 방법도 있지만 결국에는 얘네들은 뉴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생성이 되고요. 그렇게 생성된 애들은 참조 변수라는 걸 통해서 조작이 되고 참조 변수는 객체 자체를 유지하지 않고 그 객체를 조작할 수 있는 메타정보이고 그 메타정보가 뭐예요? 주소다, 리모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모컨, 참조 변수, 리모컨을 유지해야 되는데 리모컨이면 같은 종류의 객체를 조작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면 강아지. 근데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똑같이 그린 게 우리가 이제 C에서도 포인터가 있는데 int 포인터 그리고 뭐 더블 포인터가 있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있으면 P도 포인터고 Q도 포인터예요. 그러면 이것의 실제적인 물리적인 크기는 얘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 정수 포인터로는 뭐만 가리켜서 처리해야 돼요? 정수. 얘는 또 부동소수를 가리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참조 변수들도, 자바에 있는 참조 변수들도 리모컨의 크기는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가 달라요? 여기에 있는 버튼들이 다 종류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를 조작하기 위한 리모컨, 그리고 문을 조작하기 위한 리모컨, TV를 조작하기 위한 리모컨, 비데를 조작하기 위한 리모컨, 다 크기는 똑같다. 똑같은데 거기에 달려있는 버튼들만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나의 TV 리모컨으로는 다양한 TV를 조작할 수 있다. 우리 이제 객체장 자바 세계에서는 물론 특정 TV만 조작하도록 고정시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으면, 강아지를 가리키고 있으면 이 강아지만 계속 가리키도록 고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존 C 또 C++에 비유하면은 상수 포인터가 되죠. 그래서 상수 포인터 같은 것을 자바에서도 만들 수 있다. 됩니다. 자, 자바는 기본적으로 뉴 연산자를 이용해서 만든다고 했습니다. 뉴 연산자. 그리고 이 뉴는 자바는 어디서 문법을 따왔어요? C++에서 문법을 따왔죠. 그리고 C++에서 뉴는 어떤 연산자예요? 동적 할당할 때 사용이 되는 연산자입니다. 동적 할당할 때. 그렇기 때문에 자바에서도 객체를 생성할 때 뉴를 이용하는데, 이 뉴는 동적 할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적 할당을 해요. 객체를 항상 동적 할당해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백해서 백지 갖고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메모리에 프로그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있으면 여기에 실행 코드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C 같은 경우, C++ 같은 경우. 그래서 자바도 조금 다른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실행 코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실행 코드를 CPU가 가져가서 실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실행 코드가 올라가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사용하기 위한 공간이 또 필요해요. 근데 이 공간은 크게 세 가지 공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스택 공간, 힙 공간, 그리고 글로벌 공간. 물론 실제 이 글로벌은 이 힙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추상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맞고요. 그러면 우리가 메인이 C 같은 데서 메인이 실행이 되면 메인을 위한 스택이 만들어질 거예요. 공간이 메인. 그리고 메인에서 또 뭐 to라는 게 불러지면 아직 메인이 끝났으니까 요 위에 to라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즉 함수들이 호출되면 그 함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간들이 프로그램 스택이라고 하는 그 메모리 영역에 만들어져요. 근데 이 영역의 특징이 뭐냐면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할당해줘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할당해 주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필요한 크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이 실행되면 메인은 몇 바이트가 필요하구나. 또 f가 실행되면 f는 몇 바이트가 필요한지 다 컴파일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면 f가 있어서 여기에 뭐 int a가 있으면 이 a를 위한 공간은 여기에 생겨요. 그래서 이런 a라는 변수들을 우리가 C에서는 자동 변수라고 그래요. 자동 변수. 그러니까 자동으로 할당됐다가 이 f가 종료되면 사라지죠.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할당되고 반납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동적 할당을 했다. 말로 또는 뭐 C++에서 new 했다. 그러면 이 공간은 P라는 변수는 여기 메인에 있겠지만 P라는 변수 있겠지만 이 할당된 공간은 이제 스택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힙에 만들어져요. 힙. 그래서 힙은 동적 할당된 데이터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특징은 자동으로 반납되지 않아요. 그리고 컴파일러가 잘 몰라요. 언제 얼마만큼 필요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쓰다가 필요 없으면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힙. 그런데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으니까 요것의 수명은 함수하고는 무관하게 더 길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에서 이 new라는 것은 저런 동적 할당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걸 생각해 보시면 8가지 원시 타입은 뭘로만 처리할 수 있어요? 값 타입으로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값 타입으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객체 타입이고 이 객체는 약간의 차이는 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new를 이용해서 생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객체는 실제 어디에 생성돼요? 힙이라는 곳에 생성이 되는 겁니다. 힙. 자, 그러면 요 f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f라는 것이 실행이 되면 그 프로그램의 스택 공간에 f를 위한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student1, student2, genius student 3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변수는 어디에 만들어져요? 이 변수들은 스택에 만들어집니다. 스택에 만들어지지만 실제 객체들은 new를 이용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디에 만들어져요? 힙에 만들어져요. 절대 자바에서는 스택의 객체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객체는 어디서 만들어져요? 힙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 하나하나씩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처음에 student1이라는 변수가 있을 것이고, 물론 이 변수는 다 한 번에 만들어져요. 스택이 만들어졌을 때 확보되는 거예요. 컴파일러에 의해서. 그런데 new student 하면 이때 힙의 객체가 할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student2 그래서 두 번째 학생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genius student가 있고 student2를 가리켜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즉 두 개의 참조 변수가 하나의 객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자바에서는 절대 객체가 어디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스택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객체는 어디에 만들어져요? 힙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모든 변수들은 다 어디에 만들어져요? 스택에 만들어집니다. 스택에 만들어져요. 물론 이 객체의 멤버 변수들, 여기 뭐 name 뭐 이런 것들은 여기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name 같은 거 말고 지역 변수, 매개 변수들은 다 스택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동적 할당하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힙에 만들어진 데이터는 누가 반납을 해줘요? 스택에 만들어진 거는 함수가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반납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힙에 만들어지는 것들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프로그래머가 반납을 해줘야 돼요. C에서는 malloc 하면 free를 해줘야 되겠고, C++에서는 new 하면 delete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자바에서는 여기 보시면 마지막 문장 student1 equals student2 하면 얘는 이렇게 가리키게 돼요. 얘를 가리키고 있는 참조 변수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빵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얘는 더 이상 접근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런 힙에 만들어진 데이터인데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를 자바에서는 쓰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누가 실행을 하고 있냐면은 JVM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VM은 이 힙의 그런 움직임을 쭉 관찰을 해요. 관찰해서 이 객체, 만들어진 객체를 참조하는 변수가 빵이 되면 얘를 쓰레기로 분류하고 필요할 때 반납해서 다른 데이터들이 이 공간을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사용하는 힙을 뭐라 그러냐면 쓰레기 수집 가능한 힙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U를 이용해서 객체들을 생성하지만 C++와 달리 딜리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해줘요? JVM이 해준다. JVM이 해준다. 그래서 이 특성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